안녕하세요. 삶의 방향을 조용히 비추는 이야기를 전하는 소울가이드 마이트리입니다. 오늘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속 한 장면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화려한 마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과 상처 속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마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지쳐 있거나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줄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시간에 머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마술. 1968년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마술용 가짜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했다. 8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여름날이었다. 나는 그 여름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보냈다. 이따금 자전거 손잡이 위에 금속이 너무 뜨거워 난로 윗면을 만지는 것 같긴 했다. 입안으로 먼지가 들어오는 일은 예사였다. 그 먼지는 마치 살아남기 위해 사막의 빛과 열과 싸우는 레빗 브러쉬와 선인장처럼 모래가 섞인 잡초 맛이 났다.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굶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나는 배고픈 게 싫었다. 가난한 것도 싫었다. 랭커스터의 명성은 순전히 약 20년 전 근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음속 장벽을 돌파하고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척 예거 덕분이었다. 하루 종일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곤 했다. 파일럿 훈련병과 시험 비행기 때문이었다. 로켓 추진벨 X1 비행기에 탑승하여 마하 1.06의 속도로 척 예거처럼 날아간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일까? 누구도 예전에 한 적 없는 일을 성취해낸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속도로 날아가 4,500피트 상공에서 바라보는 랭커스터는 얼마나 작고 황량했을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땅에서 발이 겨우 1피트 떨어지는 나에게도 이렇게 작고 황량해 보이는데 그날 아침에 마술용 가짜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넣어두는 침대 및 나무 상자에 넣어 두었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렇게나 쓴 낙서, 아무도 모르게 쓴 시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일 20곳의 은행이 털리고 있다거나 달팽이는 3년간 잠을 잘 수 있다거나 인디애나 주에서는 원숭이에게 담배를 주는 게 불법이라는 등등 두서없이 새로 알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작은 공책이 있었다. 또 그 안에는 다 달아버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열거한 페이지에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나는 그 6가지를 기억해서 외울 수 있었다. 1.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2. 미소 짓는다. 3.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이란 그 사람에게 세상 어떤 언어로 부르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소리가 된다. 4.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라. 5. 타인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라. 진실한 태도로 그렇게 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6가지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한 가지는 조금 달랐다. 미소를 짓긴 했으나 항상 입을 꼭 다문 채였다. 어릴 때 커피 탁자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앞니 유치가 깨지는 바람에 그 후로 앞니가 비뚤어진 채 자랐고 그 부분이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고치러 치과에 갈 만한 돈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없었다. 웃을 때마다 변색된 뻐드렁니를 보여주는 일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는 항상 입을 다물려고 애썼다. 그 책 말고 나무 상자 안에 마술용품도 넣어 놓았었다. 표시된 카드 한 팩 5센트를 10센트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된 동전 몇 개.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 마술용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이 들어 있었다. 마술용 엄지는 실크 스카프나 담배를 숨길 수 있는 마술 도구였다. 그 책과 마술용품은 나한테 매우 중요했다. 아빠의 선물이라서 그랬다. 나는 몇 시간이고 가짜 엄지손가락을 들고 연습을 했다. 그것을 끼고 손을 쥐는 방법을 익힌다는 게 쉽지 않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그 안에 스카프나 담배를 집어넣어 마술처럼 사라지도록 하는 일도 어려웠다. 하지만 오래 연습한 끝에 친구들과 아파트 이웃들 앞에서 그 마술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술용 엄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없어졌다. 싹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언제나처럼 형은 없었다. 아마 형이 그걸 가져갔거나 적어도 어디 있는 줄은 알 것 같았다. 형이 매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기로 했다. 마술용 엄지손가락은 나한테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드시 나의 엄지를 찾아야 했다. 나는 1번가 어느 호젓한 거리 상점가를 건너 자전거를 몰았다. 보통 때 내가 다니는 길은 아니었다. 그곳은 식당과 상점 거리만 아니면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하고 양쪽 1마일씩 철책선이 가로막힌 공간이었다. 그 작은 시장 앞에서 고학년 무리를 쳐다보았지만 형은 없었다. 다행이었다. 그 무리에서 형을 찾아낸다면 대개는 형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의뢰나는 형을 지켜주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형은 나보다 1살 반이나 많았지만 몸집이 작았다. 괴롭히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보통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또래의 약한 친구를 괴롭히곤 한다. 시장 옆에는 안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선인장 토끼 마술 가게. 나는 상점 거리 앞 인도에 자전거를 세우고 주차장 건너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가게 앞에 딸린 공간에는 세로 유리판 5개가 걸려 있고 왼쪽으로는 유리문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흔적 때문에 세모 줄무늬가 나 있는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 마술용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을 팔까? 얼마나 할까? 돈은 없지만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괜찮겠지. 시장 앞에 있던 남자애들 무리를 빠르게 힐끗 쳐다보고는 가게 앞 기둥에 자전거를 비스듬히 세웠다. 그들은 나도 자전거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자전거를 거기 두고 마술가게 앞문을 밀었다. 처음에는 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마치 마술사가 지팡이를 흔들듯 스르륵 열렸다. 걸어 들어가자 머리 위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카드와 지팡이와 플라스틱 컵과 황금빛 동전으로 꽉 채워져 있는 기다란 유리 카운터였다. 벽에는 무대 마술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 무거운 블랙, 상자와 마술과 환상에 관한 책으로 가득한 대형 책장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구석에는 소형 단두대형 절단기도 있었고 사람을 반으로 톱질하는데 쓰는 녹색 상자도 2개나 있었다.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의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안경이 거의 코끝에 달랑달랑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책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어른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라고 한단다. 내 이름은 뭐니? 그 미소가 너무나 환하고 갈색 눈빛이 너무도 상냥해서 나도 그만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내 뻐드렁니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저는 짐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나를 밥이라고 불렀다. 중간 이름이 로버트라서 그랬다. 사람들이 왜 밥이라고 불렀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루스가 물었을 때 나는 짐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후로 쭉 그게 내 이름이 되었다. 그래, 짐이구나. 내가 와줘서 참 반갑다. 나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루스는 계속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침내 루스는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건 슬프다기보다 오히려 즐거운 한숨에 가까웠다. 그래, 무엇을 도와줄까? 아주 잠시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왜 이 가게에 들어와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푹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비틀거리고 의자가 뒤집히기 직전에 겨우 균형을 찾은 그런 기분이었다. 내가 대답할 거리를 찾을 때까지 루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으며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제 엄지손가락이요. 내 엄지손가락이라니? 플라스틱 엄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에 있나요? 루스는 나를 쳐다보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마술에 쓰는 도구죠. 흔히 TT, 플라스틱 엄지손가락 끝이라고 해요.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는 마술용품에 대해선 하나도 모른단다. 나는 끝없이 늘어선 제품과 온갖 종류의 마술용품을 둘러보곤 다시 루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연히 놀랐다. 우리 아들이 가게 주인인데 지금은 없어. 난 그저 여기에 앉아 책 읽으면서 심부름하러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마술이나 엄지손가락 마술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그냥 둘러볼게요. 그러려무나. 마음껏 둘러보렴. 그리고 내가 찾는 게 보이면 나한테 꼭 말해주고. 루스는 미소를 보냈다. 왜 루스가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정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온화한 미소였다. 나는 끝없이 늘어선 마술용 카드와 막대와 책을 쳐다보며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세상에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이 가득 들어있는 진열 상자도 있었다. 물건을 훑어볼 때마다 루스의 눈빛이 내게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루스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눈빛은 우리 아파트 옆 시장의 남자 주인이 하는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나를 쳐다보곤 했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거기에 들어갈 때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 랭커스터에 사니? 루스가 물었다. 네, 그런데 반대편 동네에 살아요. 형을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우연히 이 가게를 보고 들어와 봤어요. 마술을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좋아하죠. 마술의 어떤 점이 그리 좋으니? 내 생각에 마술은 멋지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었는데 내 입에서는 딴말이 튀어나왔다. 저는 뭔가를 연습하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마술이 잘 되건 못 되건 오로지 저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뭘 하건 뭐라고 생각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루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곧 내가 말했던 모든 게 쑥스러웠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나한테 엄지손가락 마술에 대해 말해주겠니?
자, 진짜 엄지손가락에 플라스틱 엄지 끝을 끼워요. 그러면 관객들은 그게 진짜 엄지손가락인 줄 알죠. 그걸 조금은 숨겨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펴보면 정말 가짜처럼 보이거든요. 플라스틱 엄지 안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진짜 엄지에서 다른 손바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의 고전적인 마술 제스처를 취했다. 다른 한 손으로 한 손을 움켜쥐고 양손 사이로 손가락을 미끄러져 움직였다. 플라스틱 엄지를 몰래 다른 손으로 이동시키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실크 스카프나 담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움직여주고 그 엄지를 손가락에 다시 끼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깊숙이 숨기고 싶은 게 뭐든 들어있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마술처럼 사라지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이용해서 뭔가 마술처럼 허공에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구나. 이 마술을 얼마나 연습했니? 몇 달 했어요. 매일 연습했는데 어떤 땐 몇 분, 어떤 땐 1시간도 하고요. 하지만 매일 했다는 거죠. 처음엔 진짜로 힘들었어요. 심지어 안내 교본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멋진 마술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습했다는 게 멋지구나. 그런데 왜 그 마술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째서 이 마술이 사람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도 말했어. 그 엄지는 가짜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째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마술이 되는 거지? 갑자기 루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정말로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이지 그게 누구든 특히 어른이 나한테 뭔가를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려는 상황이 거북하기만 했다. 잠시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그게 제 생각에는 마술사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술사의 교묘하고 재빠른 손재주를 못 보니까요. 그러니 마술을 할 때엔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아야 해요. 이 말을 들고 루스는 웃었다.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는다고 그것 참 완벽하구나. 넌 정말 똑똑해. 그럼 이번에는 마술이 왜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니? 루스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어른이 나한테 무언가를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려고 물어보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 이 가짜 엄지손가락 속임수만 해도 사람 마음이 우스운 것이라서 통하는 것이거든. 마음이란 보게 되리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만 본단다. 그때 마음은 진짜 엄지손가락을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대로 보는 거지. 사람의 뇌는 원래 항상 바쁘지만 실제로는 매우 게으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의를 뺏겨 산만해지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사람들이 손동작 때문에 주의를 뺏기는 건 아니란다. 마술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진짜로 그 마술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어제 했던 뭔가를 후회하고 있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그들은 진정으로 그 마술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 어떻게 가짜 플라스틱 엄지를 알아볼 수 있겠니? 나는 루스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긴 했다.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루스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면서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지. 오해하지 말아라. 나도 마술을 믿어. 하지만 속임수 장치와 교묘한 기술과 손재주로 하는 그런 마술을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마술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멋질 것 같아요. 나는 루스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했다. 우리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불을 이용하는 마술도 하니? 담배에 불을 붙여서 하는 엄지손가락 마술이 있지만 전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담뱃불을 붙이려면 불을 써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기 작은 불이 깜빡거리고 있고 내가 그걸 불덩어리처럼 큰 불길로 만들 힘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려무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게 마술이란다. 이 작고 약한 불을 단 한 가지를 이용해 거대한 불덩어리로 바꿀 수 있어. 바로 내 마음이 말이야. 루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나는 사람들을 체면에 빠뜨리는 마술사를 좋아했다. 심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마술과 공중부양도 좋았다. 루스는 두 손을 마주쳐 손뼉을 쳤다. 짐,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 기분도 좋았다. 내가 앞으로 6주 동안만 이 동네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그 6주 동안 매일 나를 보러 온다면 마술을 좀 가르쳐 줄게. 마술 가게에서 살 수도 없고 내가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걸 이루도록 도와줄 그런 마술 말이다. 플라스틱 가짜 엄지는 필요 없어. 교묘한 손재주도 없어도 되고 어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난 깜빡거리는 불을 거대한 불길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러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여기에 온다면 너도 그 특별함을 분명 보게 될 거야. 아무렴 내가 약속해 할 일도 많아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마술 연습도 해야 할 거야. 엄지손가락 마술 연습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약속하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마술은 내 삶을 바꿔줄 것이란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까지 나를 특별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루스가 우리 가족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과연 루스가 나한테 난데없이 뭔가 나타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지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랬던 것처럼 루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루스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즐거웠다. 더 행복했다. 사랑받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정말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런 마음을 느끼다니 참 이상했다. 루스의 외모는 누가 봐도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불가사의와 비밀과 모험이 담겨 있었다. 올여름날을 기다리는 다른 모험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 이 할머니가 나한테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말한 그대로 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어떤 것, 바로 희망을 느꼈다. 짐,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마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니? 그 간단한 질문으로 내 삶의 전체 궤적, 그리고 운명이 장차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문명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 지성과 의식의 근원은 언제나 일종의 불가사의였다. 기원전 7세기 이집트인은 지성이 심장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숭배의 대상으로 다른 내장기관과 더불어 보존되는 것이 바로 심장이었다. 그에 반해 뇌는 고대 이집트인에게 그리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기 전에 대개는 비강을 통해 갈고리를 넣어 제거하여 내버렸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뇌의 주된 역할이 혈액의 냉각 기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탓에 동물보다 더 큰 뇌를 가진 인간이 온열 짐승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믿었다. 뇌를 무시하는 이런 견해가 역전되기까지 무려 5천년이 걸렸다. 인간의 정체성에 있어 뇌의 중심적 역할을 이해하게 된 계기는 사고나 전쟁 때문에 머리 손상을 입은 사람이 사고나 기능 장애를 보인 사례 때문이었다. 우리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뇌에 관한 인간의 이해력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실 20세기 대부분만 해도 뇌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적인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뇌가 엄청난 가소성을 갖고 있어서 변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뇌는 경험과 반복 그리고 사람의 의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뇌가 세포와 유전자 수준, 심지어 분자 수준에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지난 몇십 년에 걸친 특별한 기술적 진보 때문이다.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특별하게도 우리 각자는 매일 바로 그 회로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뇌의 신경가소성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경험은 그 상점 거리, 마술가게 뒷방에서 루스와 함께할 때 이루어졌다. 12살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6주 동안 루스는 말 그대로 나의 뇌 회로망을 다시 연결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루스는 해냈던 것이다. 나는 매일 마술가게로 가려는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딱히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랭커스터의 여름은 뜨겁고 세찬 바람이 불고 영원히 계속될 연옥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진짜로 할 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는 그저 꽉 들어찬 흙과 잡초로 둘러싸인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따금 이 풍경 안에 버려진 자동차나 기계 부품 등이 들어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더는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던져버리곤 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일관성과 믿음이 있을 때 뭐든 잘 해낸다. 뇌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당시 우리 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건 없었다. 밥 먹으라고 정한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 학교 가라고 잠을 깨워주는 알람 소리도 없었으며 밤에 자야 할 시간 같은 것도 없었다. 엄마가 우울증이 조금 나아져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면 겨우 끼니를 챙기곤 했다. 그것도 집안에 먹을 게 있을 때야 가능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주린 채 자러 가야 했지만 간혹 친구 집에 가서 운 좋으면 저녁 먹고 가라고 붙잡히는 경우도 있긴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처럼 나는 정해진 시간에 집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늦게까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일찍 집에 가봤자 대개는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고 있기 일쑤였다. 제발 내가 딴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딴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뻔히 알았다.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거나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정말로 바란다. 그러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그게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면 당신은 투명 인간처럼 된다. 그저 그래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숙제는 했느냐? 학교 가게 일어나야지.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하며 나를 귀찮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나는 스스로 운이 좋은 척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척한 것뿐이었다. 10대들은 자유를 몹시 원하지만 그것도 안정되고 안전한 기반 위에 서 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루스는 나한테 아침 10시에 가게로 오라고 했다. 첫날 나는 마치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아침이 겹쳐 한꺼번에 굴러온 것처럼 마음이 들떠서 일찍 잠에서 깼다. 실은 전날 밤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루스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그냥 루스에게 뭐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첫날 자전거를 타고 마술가게 앞으로 가니 창 너머로 루스가 보였다. 내 자전거는 시원의 오렌지색 스팅레이 모델로 안장은 하얀 바나나 색깔이었다. 그 자전거는 내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이었고 더구나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길고도 긴 여름날 땡볕 아래서 여기저기 잔디를 깎아본 돈이었다. 자전거를 멈추어 세우니 루스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칼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파란색 큰 헤어밴드를 하고 안경은 체인을 달아서 목에 걸고 있었다. 루스가 입은 원피스는 학교 미술 시간에 옷 위에 겹쳐 입어야 했던 커다란 작업복처럼 보였다. 그 색깔은 영락없이 랭커스터의 아침 하늘 빛깔이었다. 새하얀 수평선 줄기가 담긴 아주 맑고 밝은 파란색.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맨 먼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파란 하늘을 보면 언제나 어떤 희망 같은 게 느껴졌다. 루스는 환하게 미소를 보냈고 나도 따라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내 심장이 가슴속에서 마구 망치질하는 것 같았다. 너무 빨리 자전거를 몰고 와서 그랬을 게 분명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실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전날만 해도 여기에 오는 일이 멋진 생각 같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했던 내가 자전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잡초 벌판을 지나 이곳까지 오는 게 다른 날보다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걸까? 혹시 바보같이 루스가 가르쳐주는 마술을 따라할 수 없으면 어쩌지? 만약에 루스가 우리 가족에 대한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루스가 나를 납치해서 사막 한가운데 데려다가 내 시체로 흑마술을 하려는 미친 여자면? 얼마 전에 부두교 마녀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루스가 미친 마법사고 나를 괴물로 변하게 해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건 아닐까? 그러자 두 팔에 힘이 쑥 빠졌다. 문을 반쯤 열었는데 갑자기 그 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나를 거부했다. 나는 문 옆에 세워둔 자전거와 거의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째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덜컥 말해버린 걸까? 지금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도망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루스는 웃으며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짐 반갑구나. 잠시 생각했단다. 내가 과연 여기에 올까 하고 말이야. 루스는 할머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한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내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루스는 나를 없애버릴 미친 마법사는 아니야. 문을 밀어보았다. 그제야 스르르 문이 열렸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왔구나. 내가 들어서자 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종 누가 뒤에서 날 쫓아오는 것 같다고 느끼곤 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몰랐다. 갑자기 수줍은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어쩌면 루스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이미 보았던 듯했다. 혹시 엑스레이처럼 투시력이 있는 걸까? 오래 신어서 낡아버린 내 테니스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오른쪽 신발 위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창피했다. 루스가 볼까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오므렸다. 여기 내 아들 닐을 소개하마. 닐은 마술사란다. 혹시 루스가 내 신발의 구멍을 눈치챘다면 짐짓 모른 척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닐은 진짜로 마술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까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루스처럼 갈색빛이 감돌았다. 너무 평범해 보였다. 마술사 모자도 망토도 수염도 없다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네가 마술을 좋아한다고? 닐의 목소리는 깊고 느렸다. 그는 유리 카운터에 쌓여있던 신개의 카드팩처럼 보이는 걸 손에 들고 있었다. 네, 너무 멋지잖아요. 카드 마술 아는 거 있니? 닐은 두 손으로 카드 한 벌을 섞기 시작했다. 카드는 마치 그의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공간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카드를 갖고 노는 걸 배우고 싶었다. 닐은 동작을 멈추더니 내 앞에 카드를 쫙 펼쳐 보였다. 카드 한 장 골라보렴. 나는 카드를 쭉 훑어보았다. 카드 하나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건 너무 뻔한 선택이라 생각해서 대신 오른쪽에 멀리 있는 카드를 하나 골랐다. 자, 그 카드를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내 앞으로 해서 잡고 뭔지 봐. 나는 혹시 뒤에 거울이 있을까봐 카드를 가슴에 바짝 붙인 채 힐끔 쳐다보았다.
스페이드 퀸이었다. 자, 이제 그 카드 한 면을 아래로 해서 카드팩에 어디든 다시 넣어보자. 이제 내가 카드를 섞어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섞으면 돼. 자, 어서 해봐. 닐은 카드팩을 나한테 넘겨주었고 나는 카드를 섞으려고 했다. 닐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용케 두 손에 카드를 쥐고서 나름대로 잘 섞었다. 한 번 더 섞어봐. 다시 한 번 더 섞었는데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다. 카드가 조금 더 빳빳하고 반듯하게 쌓였다. 이제 세 번째로 섞어볼까? 이번에는 잊지 않고 손가락 마디를 카드 안에 밀어넣어 활처럼 구부러지게 만들어 보였다. 카드가 다 모이자 두 개의 기계가 함께 돌아가는 모습 같았다. 아주 잘했어. 나는 닐에게 카드팩을 건네주었다. 닐은 카드 한 면을 위로 해서 한 장 한 장 뒤집기 시작했다. 때때로 카드를 쥐고 이건 내 카드는 아니고라고 말하곤 했다. 마침내 그는 스페이드 퀸을 뒤집었다. 이거구나. 이게 내 카드야. 그는 의기양양하게 그 카드를 흔들더니 카드 그림을 위로 해서 내 앞에 놓았다. 대단하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게 어떻게 내 카드인 줄 알아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카드를 들어 뒤집어 보았다. 혹시 어디 구부려 놓은 흔적이라도 있을까 해서 카드 네모서리를 다 살펴보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이게 누구인지 아니? 스페이드 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말이야. 나는 역사 시간에 들어보았던 여왕의 이름은 뭐든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닐은 웃어 보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짜 마술은 손재주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 너는 특별해라는 한마디, 그리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린 시절의 나 또는 지금의 나와 닮은 장면이 떠올랐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의 힘, 집중, 연민, 그리고 삶을 바꾸는 선택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